9월 21일 LA 한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데일리메디의 보도에 따르면 양산 부산대병원 유유지의 국제적인 바이러스 센터가 건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출신 김두관 의원은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가 제안한 한중 일공동 백신 바이러스 연구센터 건립에 양산 부산대병원 유유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부산대 총장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남 양산 주택단지 내 중국 우한 바이러스와 같은 연구소를 건립하겠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국민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였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는 논란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한국 데일리메디는 9월 15일자 보도에서 중화해외연의회는 지난 8월 2020 북방경제포럼을 통해 부산 텐진 협력 사업 일환으로 부산의 한중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부산 양산 지역에 동양의 전통 의료 방식을 기반으로 서양의학과 최첨단 바이오 의료를 가미해 종합적인 바이러스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한중일 바이오 백신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만나 양산 부산대병원 유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부산대도 양산 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감염 전문 병원 설립하고 의생명과학단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 한중일 백신 바이러스 연구센터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일 공동 국제 백신 바이러스 연구센터에는 대학뿐 아니라 국내 제약 바이오 대기업 참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 보입니다. 더욱 기가 찰 노릇은 원래 고려된 곳은 양산 부산대병원 유유지가 아닌 부산 시내였습니다. 우수한 의료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동북아 지역을 오가는 항공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로유젠 중화해외연의회 회장은 중한우호협의회 김덕준 회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중국 전통 한의학의 한일 첨단 의료 제약 기술을 접목해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러스를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연구 및 치료센터를 부산에 건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대학병원과 같은 첨단 의료시설과 인접한 곳에 건물을 세울 마땅한 땅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김 의원은 양산에 연구센터를 세울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고 중한우호협의회는 이 같은 중재안을 중국 측에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양산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것 같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공식적인 승인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두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해 의학계의 여론은 모두 부정적인 의견들입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인 신인균 교수는 그의 SNS인 국방TV에서 중국이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짓는 목적으로 소개한 중국 바이러스 치료 노하우와 한방 의료 수준의 한국과 일본의 서양의학과 바이오 기술 결합이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약품 공동개발은 리스크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민간 바이오 회사가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완성품에 대한 이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부디 외국 또는 다른 회사와 협업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의 바이러스 치료 노하우와 한방 의료기술, 양방 처방이 조화된 약을 이미 개발했다면서 왜 굳이 한국의 연구소를 만들고 그곳에 자국 전문 인력과 바이러스 샘플을 보내 연구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양한 병원체를 다루는 바이러스 연구소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극도로 위험한 시설로 주민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해서는 절대 안 되며 사람의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안이 적용돼야 합니다. 중국이 이런 첨단 연구시설을 자국이 아닌 한국에 짓겠다는 것은 우한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러한 연구시설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고 이런 위험시설을 가깝고 만만한 한국에 짓겠다는 다시 말해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도발 행위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바이러스 연구센터는 말 그대로 병원체를 취급하고 연구만 하는 곳이라 고용 창출 효과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만큼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인구 11만 명의 물금읍, 인구 34만 명의 양산시는 제2의 우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중국의 투자로 속여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 한복판에 유치하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중국이 왜 지금 이 시국에 자국이 아닌
한국의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자신들의 돈으로 짓겠다며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국내 언론은 이 제안을 한 중화해외연의회를 민간단체로 소개하지만 중화해외연의회는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 단체로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장 여우취안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 중국공산당 외곽단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조직 헌장 제안장 총칙 3조에서 단체 설립 목표가 애국주의를 내걸고 중화민족을 사랑하는 국내외 동포들을 단결시키고 친선을 도모하며 조국을 통일하고 중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강령은 이 단체의 상위 기관이 통일전선부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서일병 구하기 특공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박성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밝힌 황희 의원 등 7명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군 면제를 받았거나 6개월 단기사병 방위병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병무청이 9월 10일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병역사항에 따르면 추 장관 옹호 발언을 쏟아낸 민주당 의원 7명 중 4명은 군면제, 3명은 6개월 방위병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7명의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면 18개월인 셈입니다. 먼저 식당에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이냐며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보좌관에 전화 청탁 의혹을 두둔한 정청래 의원은 1990년 수용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대학생 시절인 1989년 10월 미국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해 반미 구호 등을 외치다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당시 카투사 당직 사병을 두고 누가 시켰는지 배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김경엽 의원도 1987년 수용으로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김 의원은 성균관대 재학 시절 주사파에 투신의 민족통일민 주쟁취민중해방위원회 사건에 연루되면서 2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아울러 서 씨의 병가 연장 의혹을 두고 외압이나 특혜 없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옹호한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1986년 수용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경희대치대 재학 중 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1년 6개월간 투옥됐습니다. 서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김종민 최고위원은 1983년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척추의 추간판이 돌출돼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수액탈출증이라는 질병을 앓아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발언해 군대가 보이스카웃이냐는 원성을 산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른바 육방이라는 6개월 방위병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순천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1988년 11월 입영해 광주 전남 향토사단인 31사단에서 6개월간 복무한 뒤 이듬해 5월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서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박성준 의원과 공익제보자 현모 씨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의원도 육방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과 황 의원은 육군본부에서 6개월간 복무한 뒤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습니다. 이들의 소집 해제 사유는 독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 서 일병을 구하기 위해 결성된 민주당 특공대의 군 경력이 신기하고 놀랍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 사용을 금지합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8일 미국 상무부는 틱톡과 위챗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는 미국 내에서 틱톡과 위챗 다운로드를 중단해야 합니다. 최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나 위챗을 통해 미국인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가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틱톡은 우선 다운로드부터 금지한 뒤 오는 11월 12일부터는 사용을 완전히 금지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틱톡을 인수하려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본 뒤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틱톡을 소유한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미국에서 2만 명 이상 고용하거나 미국 오라클이 기술 파트너로서 바이트댄스 지분을 일부 인수하고 틱톡 운영에 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검토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개념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동영상 공유를 선호하는 10에서 20대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위챗 기반의 결제와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벅스와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과 이번 금지령은 지난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두 건의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 성격이 짙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앱들과 관련해 상무부가 구체적인 제한 조치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20일까지 45일간의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들은 해당 앱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고령 대법관이자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자세한 보도 이승주 기자입니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워싱턴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중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009년 췌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 총 5차례 암과 싸워왔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거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여성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긴즈버그의 건강 상태는 항상 미국에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5대 진보 4로 나뉜 상황에서 그가 복귀하지 못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즈버그의 복귀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긴즈버그는 줄곧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남성 생도의 입학만 허용하던 버지니아 군사학교의 여성을 받거나 아니면 주정부의 예산 지원을 포기하라는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사형제도의 제한적 허용에 찬성하며 지적 장애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해 주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긴즈버그는 지난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미국 젊은 층은 긴즈버그를 진보의 아이콘으로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긴즈버그의 이름 영문 이니셜인 RBG에 미국 인기 래퍼 노토리어스 B.I.G의 이름을 합쳐 노토리어스 RBG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긴즈버그의 삶을 다룬 영화도 다수 개봉됐었습니다. 한편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정치 전문 매체 더일과 CNN 등에 따르면 에이미 코니 베러체츠 연방고법판사, 바버라 라구아 제11 연방고법판사, 앨리슨 존스 러싱 제4연방고법판사 등이 유력한 후보군에 올라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베럿 판사가 유력한 것으로 보지만 라구아 등 다른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과제인 만큼 각 나라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와 닿는 한 연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한국에서 천년 고사리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활용할 만한 성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최명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 생물학교실 박기룡 교수팀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GH팜과 산학연 공동연구로 천연 고사리에서 코로나19 치료 활성 성분을 발견해 국내 특허 출원했습니다. 박기룡 교수팀은 고사리 뿌리줄기 추출액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억제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성분의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원숭이 신장세포인 베로세포를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2 L타입에 감염시킨 후 고사리 추출물을 투여하고 항바이러스 효과를 관찰했습니다. 실험 결과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2에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를 생존하게 했습니다.
이 활성 성분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보다 강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고사리 추출물이 레트로바이러스의 DNA 복제 효소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사리 추출물의 인플루엔자 A형 감염 예방 및 치료 효과는 이미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사리 추출물은 광범위 항바이러스 제제이므로 미래에 출현할 독성과 전염력이 강해진 변종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박기룡 교수팀은 분석했습니다. 박기룡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활발해 예방 및 치료용 항체의 임상 효과가 단기간에 감소하기 때문에 미래의 변종도 치료할 수 있는 예방 및 치료용 항체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현이 예상되는 독성과 전파력이 더욱 강해진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제 개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고사리 추출물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보다 강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가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실 연구에서 이루어져 당장 의약품 개발을 논하기에는 이를 겁니다. 그래도 고사리 추출물로 광범위 항바이러스 제제를 개발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고사리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얻기 위해 독성을 함유한 고사리를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박 교수는 고사리의 유효 성분을 얻기 위해서는 차처럼 물에 끓여 마시는 것이 감기 등 각종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고사리를 차처럼 마시려면 물 1리터에 고사리 뿌리, 줄기를 150g을 넣고 이틀 정도 팔팔 끓인 뒤 식초를 3ml 정도 넣으면 발암 성분 등 고사리의 독성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박 교수는 감기 등의 증세가 있다면 고사리를 끓인 물을 하루 300cc 정도 이틀만 마셔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명희 기자였습니다. 이상 LA 한인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지철, 이승주, 최명희였습니다. 운동하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주위를 산책하시는 것도 건강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